2026년 1월 한국 방산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분명히 달라졌다는 신호가 외신을 통해 감지되기 시작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KF-21은 아직 검증이 끝나지 않은 개발 중 전투기라는 시선으로 평가받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필리핀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를 현실적인 선택지로 검토하기 시작했고 그 흐름의 중심에 말레이시아가 등장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이미 한국과 KF-21 도입을 위한 협상에 착수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단순한 관심 표명이 아니라 예비협의는 절차에 단순한 정보 교환 단계가 아니라 실제 도입을 전제로 한 조건 검토와 운용 시나리오를 논의하는 단계다. 다시 말해 말레이시아는 KF-21을 단순히 지켜보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자국 공군 전력에 편입시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의미다. 이 흐름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앞서 필리핀이 KF-21 도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을 때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리고 그 예상은 현실이 됐다. 필리핀을 기준으로 남쪽의 인도네시아, 북쪽의 말레이시아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이미 FA-50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이번 움직임은 더욱 상징적이다. 말레이시아는 1차로 FA-50 블록 78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당초 목표였던 총 도입 수량은 30대였다. 즉 아직 12대가 비어있는 상태다. 현재 말레이시아는 FA-50 블록 70 추가 도입 협상을 병행하면서 그 상위 전력으로 KF-21 약 20대를 도입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만약 이 구성이 현실화된다면 말레이시아 공군은 FA-50을 전술 임무와 요격 보조 전력으로 운용하고 KF-21을 주력 제공 전투기로 배치하는 이중 구조를 갖추게 된다. 이 조합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더 이상 단일 기종의 모든 것을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단계적 전력 구조를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값비싼 5세대 전투기를 소수 도입해 부담을 안는 대신 운용과 유지가 가능한 현실적인 전력 조합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산 전투기가 자리 잡고 있다. 말레이시아가 KF-21에 관심을 보이는 배경에는 단순한 성능 문제가 아니다. 이 결정의 이면에는 이미 서방 국가들이 겪고 있는 전투기 운용의 현실적인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F-35를 둘러싼 유지비와 성능 개량 비용은 중소국가들에게 점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입 비용 못지않게 이후에 따라오는 업그레이드 비용이 사실상 또 하나의 도입 비용과 맞먹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F-35를 필요로 하면서도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스텔스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은 필요하지만 그 전력을 유지하고 업그레이드할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것이다. 말레이시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KF-21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KF-21은 아직 완전한 5세대 전투기는 아니지만 5세대를 지향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중요한 것은 단계적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초기 도입 단계에서는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의 블록 1기체를 운용하고 이후 블록 1호의 전환에서도 대규모 구조 변경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의 업그레이드로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는 곧 장기적인 운용 비용을 예측 가능하게 만든다는 뜻이다.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KF-21을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전투기의 성능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를 더 지불해야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KF-21은 더 이상 한국만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동남아시아 공군 전력 재편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예비 협상 착수는 이 흐름이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신호라고 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KF-21에 빠르게 반응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현재 서방 전투기 운용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최신 전투기의 성능만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공군 지휘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도입 이후에 따라오는 끝없는 비용이다. 특히 F-35는 도입 순간부터 국가 재정에 장기적인 부담을 안기는 상징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F-35는 분명히 강력한 전투기다. 스텔스 능력과 네트워크 중심 작전에서 보여주는 성능은 현대 공중전의 기준을 다시 정의했다고 평가받는다. 실제로 중동과 분쟁 지역에서의 작전 사례를 보면 F-35가 먼저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후속 전력이 안전하게 작전에 투입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이 모든 능력이 공짜가 아니라는 점이다. F-35의 가장 큰 부담은 성능 개량 비용이다. 전투기를 한 번 도입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주기마다 진행되는 성능 개량을 따라가지 않으면 최신 무장과 소프트웨어를 운용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한 차례 성능 개량을 건너뛰게 되면 다음 단계의 개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전투기는 점점 시대에 뒤처지고 결국 전력으로서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진다. 이러한 구조는 재정 여력이 충분한 강대국에게는 감당 가능한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중소국가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F-35를 도입하더라도 실제로는 제한된 성능만 사용하거나 운용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비용을 억제할 수밖에 없다. 결국 가장 비싼 전투기를 들여놓고도 그 잠재력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KF-21의 전략적 가치가 드러난다. KF-21은 처음부터 모든 성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구조를 전제로 설계됐다. 블록 1단계에서는 공대공과 기본적인 공대지 임무를 중심으로 운용하면서도 실전에서 요구되는 핵심 능력은 충분히 확보한다. 그리고 블록 2로 넘어가면서 소프트웨어와 센서 중심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성능을 확장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비용 구조다. 대규모 기체 개조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통합 중심의 개량이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예산 계획을 훨씬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다. 언제 얼마를 투입하면 어느 수준까지 성능이 올라가는지가 비교적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불확실성이 큰 전투기 운용에서 매우 큰 장점이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요소는 정치적 부담이다. F-35는 단순한 무기체계가 아니라 운용 과정에서 특정 국가와의 긴밀한 정치-군사적 연계를 요구한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정비체계, 부품 공급까지 모든 과정이 복잡하게 연결돼 있다. 반면 KF-21은 한국을 중심으로 한 비교적 단순한 협력 구조를 갖고 있으며 도입국의 요구에 맞춘 유연한 운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차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이들 국가는 강대국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며 특정 진영에 과도하게 종속되는 선택을 꺼린다. KF-21은 성능과 비용, 그리고 정치적 부담이라는 세 가지 요소에서 비교적 균형 잡힌 대안을 제시한다. 결국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KF-21을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전투기가 싸기 때문이 아니다. 장기간 운용하면서도 국가 재정과 전략적 자율성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선택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KF-21은 점점 지역 공군 전력 재편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KF-21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현실적인 선택지로 부상한 또 하나의 핵심 배경은 이미 이 지역이 구축되어 있는 FA-50 운용 생태계와의 완벽한 연결성에 있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이미 FA-50을 실전 전력으로 운용하면서 정비 체계와 교육 시스템, 운용 철학까지 일정 수준 이상 축적해놓은 상태다. 바로 이 점이 KF-21을 단순한 신규 전투기가 아니라 기존 전력을 자연스럽게 확장하는 다음 단계로 인식하게 만든다. 전투기 도입에서 가장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은 기체 자체가 아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따라오는 정비 인프라 구축, 부품 공급망 확보, 정비 인력 교육, 조종사 전환 훈련이 훨씬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FA-50을 이미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 중 상당 부분을 이미 해결해 놓았다. 한국산 항공기 특유의 정비 체계와 운영 방식에 익숙해져 있으며 부품 조달 역시 기존 네트워크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KF-21을 도입한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전투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 위에 상위 전력을 얻는 개념에 가깝다. 정비 철학과 유지 관리 방식이 유사하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되는 인프라 투자와 교육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곧 전투기 도입 이후 발생하는 숨은 비용을 크게 줄여준다는 의미다. 반대로 FA-50을 운용하던 국가가 다른 서방 전투기를 선택할 경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라팔, 유로파이터, 그리펜과 같은 기종은 각각 전혀 다른 정비 체계와 운용 논리를 갖고 있다. 이들 전투기를 도입하면 기존에 구축해놓은 시스템을 거의 버리다시피 하고 새로운 정비 인력과 시설, 교육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단순한 기체 가격 차이를 훨씬 뛰어넘는다. 무장 운용 측면에서도 KF-21은 FA-50과의 연속성이 크다. 두 기종 모두 서방 표준 무장을 중심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무장 체계 전환에 따른 혼란이 적다. 새로운 무장을 도입하더라도 기존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적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 이는 전시 상황에서 즉각적인 전력 운용 능력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러한 이유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선택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이미 FA-50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라면 상위 전력으로 KF-21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가 된다. 말레이시아가 FA-50 블록 70 추가 도입과 KF-21 도입을 동시에 검토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단일 기종 중심이 아니라 단계적 전력 구조를 완성하려는 전략적 판단이다. 결과적으로 KF-21은 단독으로 평가되는 전투기가 아니라 FA-50과 함께 하나의 체계로 인식되고 있다. 경전투기에서 차세대 주력 전투기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전력 구조는 예상과 운용 능력에 한계가 있는 국가들에게 이상적인 해답이 된다. 그리고 이 구조를 가장 먼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가 바로 말레이시아라는 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의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KF-21 소식과 함께 외신이 주목한 또 하나의 이슈는 미 공군이 티츠레이를 실제 훈련 체계에 투입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훈련기가 도입됐다는 의미를 넘어 미군의 조종사 양성 방식 자체가 전환점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미 공군은 이미 티츠레이를 기반으로 한 본격적인 훈련을 준비하면서 훈련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전담할 업체를 지정하고 약 4,1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결정은 티츠레이가 이제 시험 단계가 아니라 실전 운용 단계로 넘어갔다는 신호다. 미 공군은 기존 훈련 체계로는 차세대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고 디지털 설계와 고급 시뮬레이션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티츠레이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개발된 기체로 디지털 기반 훈련 환경과의 결합이 핵심 특징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 변화가 순조롭게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미 공군 내부에서도 티츠레이의 역할을 둘러싼 평가에는 미묘한 온도차가 존재한다. 우잉은 티츠레이가 장기적으로 F-16의 일부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지만 미 공군 내에서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니다. 훈련기와 전투기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전 전투기의 역할을 훈련기가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특히 미 해군의 사례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미 해군은 티츠레이 도입을 전제로 조종사 교육 커리큘럼을 대폭 수정하면서 기존에 중요하게 다뤄지던 일부 기초훈련 과목을 축소하거나 제외했다. 문제는 교육을 마친 조종사들이 실전 부대에 배치된 이후 다시 해당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추가 훈련 기체와 교관 수요를 발생시키며 또 다른 비용과 인력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 공군 역시 비슷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티츠레이를 통해 고강도 훈련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있지만 실제로 현장 부대가 요구하는 수준의 훈련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지는 아직 검증이 끝나지 않았다. 디지털 훈련 환경이 발전할수록 실제 비행 경험과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전투기 도입을 검토할 때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된다. 단순히 기체 성능만이 아니라 그 기체를 운용하기 위한 훈련 체계와 인력 양성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KF-21이 주목받는 이유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KF-21은 기존 훈련 체계와의 연계성을 중시하면서 급격한 전환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결국 미 공군의 티츠레이 도입 사례는 최신 항공기술이 반드시 운용 효율성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교훈을 제공한다. 기술적 진보와 현실적인 운용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앞으로 전투기와 훈련기 모두에게 공통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각국의 항공 전력 선택 역시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외신이 마지막으로 주목한 사안은 한국이 해군 함정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최신 소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제 시험에서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이다. 이 소식이 단순한 기술 뉴스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보도된 이유는 현대 해전에서 화재 진압 능력이 함정의 생존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과거의 해군 전투에서 화재는 주로 포탄이나 항공폭탄에 의한 부차적인 피해로 인식됐다. 그러나 미사일이 주력 무기로 자리 잡은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함정이 미사일에 직격당할 경우 단순한 구조 손상이 아니라 내부에서 연쇄적인 화재가 발생하며 순식간에 전투력을 상실할 수 있다. 실제로 여러 국가의 해군에서 화재 진압 실패로 인해 대형 함정이 조기 퇴역하거나 완전히 상실된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고돼 왔다. 이 때문에 미 해군과 영국 해군을 비롯한 주요 해군 전력은 함정 내 화재 진압 시스템을 극도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기존의 시스템은 화재 발생 시 함정 전체 또는 구획 단위로 일괄 작동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방식은 초기 대응에는 도움이 되지만 화재가 발생한 정확한 지점을 집중적으로 제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불필요한 구역까지 소화 장비가 작동하면서 효율이 떨어지고 추가적인 장비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국이 개발한 새로운 함정용 화재 진압 시스템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한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AI와 다중 센서를 결합한 정밀 대응 능력이다. 화재가 발생하는 순간 센서가 온도 변화와 연기, 충격 신호를 동시에 감지하고 AI가 이를 분석해 화재 발생 지점을 정확하게 특정한다. 이후 소화 장비는 그 지점에 집중적으로 작동하며 불필요한 자원 소모를 최소화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해상 환경에 대한 대응 능력이다. 전투 중 함정은 파도와 충격으로 지속적으로 요동치게 되는데 기존 시스템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소화수 분사 정확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한국의 시스템은 이러한 움직임까지 계산해 소화수의 분사 방향과 강도를 실시간으로 조정한다. 그 결과 함정이 심하게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화재 지점에 정확히 소화수가 집중되는 것이 시험을 통해 확인됐다. 이 기술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화재를 빨리 끈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화재를 초기에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함정이 전투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는 뜻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해군이 반복적인 화재 진압과 수리를 통해 함정을 재투입할 수 있었던 반면 화재 대응이 취약했던 일본 해군 항공모함들이 한 번의 피격으로 침몰했던 사례는 지금도 자주 언급된다. 현대해전에서도 이 교훈은 여전히 유효하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한국의 AI 기반 함정 화재 진압 시스템은 해외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방어 장비가 아니라 함정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KF-21을 중심으로 한 항공 전력뿐만 아니라 해군 분야에서도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력을 통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는 더욱 크다. 결국 이번 외신 보도가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한국 방사는 더 이상 특정 분야에 국한된 성과가 아니라 공군과 해군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력 혁신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KF-21을 둘러싼 동남아시아의 움직임과 함께 해군 기술 분야에서의 성과까지 더해지면서 한국은 점점 무시할 수 없는 방산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중동과 유럽을 포함한 더 넓은 시장에서도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하게 될 가능성이